과거 시험만 바라보며 밤낮 없이 책을 파던 선비가 넷이나 있었는데요. 이 양반들이 어느 날 이웃집 담장 너머에서 솔솔 풍겨오는 달콤하고 구수한 술. 냄새 하나에 그만 완전히 넋을 잃어버렸거든요. 처음엔 그냥 냄새만 맡자고 했어요. 그 다음엔 딱 한 번만 보자 했고, 그 다음엔 딱 한 모금만 하자 했고, 결국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4명의 선비가 술독 앞에 나란히 나동그라져서 이웃집 마당에 쓰러진 채 아침 해를 맞이하게 됐답니다. 체면이고 염치고 다 어디로 달아났는지 과연 이 선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젊은 날 저지른 흑역사 하나쯤은 절로 떠오르실 거예요. 자, 그럼 지금 바로 조선시대 솔제마을로 함께 떠나볼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조선 중기 한양에서 하루길 남짓 떨어진 산자락 아래에 솔제마을이라 불리는 조용하고 아담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소나무 향이 그윽하게 감돌고 맑은 실개천이 마을 한가운데를 졸졸졸 노래하듯 흘러가는 그런 곳이었지요. 봄이면 진달래가 산등성이를 붉게 물들이고 여름이면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며 뛰놀고 가을이면 논에 황금빛 벼가 고개를 숙이고 박넝쿨이 처마 밑으로 탐스럽게 늘어지던 마을이었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굴뚝에서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구수한 된장 냄새와 따뜻한 불기운이 마을 고사틀 채우던 참 포근한 곳이었습니다. 늦가을이 깊어지면 솔제마을에는 또 다른 냄새가 더해졌어요. 바로 술 익는 냄새였답니다. 누룩을 빚어 항아리에 담고 뚜껑을 덮으면 며칠이 지나 코끝을 간지리는 달콤하고 알싸하면서도 은근히 깊고 구수한 그 냄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냄새만 맡아도 입안에 침이 절로 고이거든요. 가을바람에 실려 담장을 넘어오는 그 향기는 어른이든 아이든 아무도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그런 유혹이었답니다. 바로 그 솔제마을 한쪽 구석에 낡은 초가 한 채가 있었어요. 지붕에는 이영이 군데군데 사가 바람이 불면 사각사각 쓸쓸히 흔들렸고 문틈 사이로는 찬바람이 솔솔 들어와 방 안을 덜덜 떨리게 만들었지요. 이 초가집에 4명의 선비가 모여 살고 있었답니다. 넷이서 작은 방 2칸을 나눴으며 함께 밥을 해 먹고 함께 책을 읽고 함께 과거 시험을 준비하던 처지였어요. 나이는 20 중반에서 30 초반 하나같이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은 터락기니도 때로는 걱정해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아침엔 죽 한 사발, 저녁엔 찬밥 한 덩이, 그것도 못 먹는 날이 가끔 있었어요. 그래도 선비란 체면을 중히 여기는 법이라 배가 고파도 굶주린 내색을 하지 않고 꼿꼿이 앉아 책을 펴는 것이 이들의 일상이었답니다. 그 4명의 이름이 바로 마지격인 최달수 선비, 소심하지만 욕심 하나는 남다른 김복만 선비, 몸집이 크고 먹는 것을 누구보다 밝히는 박두칠 선비, 그리고 넷 중 도덕과 염치를 가장 중히 여기는 이청풍 선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늦가을 찬바람이 솔솔 불어오던 그날, 내 선비가 방 안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책을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코끝을 확 파고드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달콤하고 구수하고 알싸하면서도 은근히 깊은 그 냄새 맞아요. 바로 술 익는 냄새였답니다. 이웃집 엄부자 댁에서 명주를 빚기 시작한 것이었거든요. 엄부자라 하면 솔제마을에서 제법 가진 농부로 해마다 이맘때면 직접 누룩을 만들어 술을 담그는 것으로 마을 안에서도 이름이 자자했어요. 그 술 맛이 얼마나 좋은지 한 번 맛을 본 사람은 다음 해 술 익는 철이 되면 절로 발길이 엄부자 댁 쪽을 향할 정도라고 하더군요. 내 선비의 코가 연신 벌름벌름거렸습니다. 아무리 책에 눈을 꽂으려 해도 자꾸만 담장 너머 쪽으로 고개가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이를 어쩌나 이미 마음이 반쯤은 술독 쪽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내 선비 가운데 마지격인 최달수 선비가 슬며시 책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어요. 여보게들, 저 냄새 말이야 엄부자댁 명주 아니겠는가?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데 다들 귀가 쫑긋 서는 게 느껴졌습니다. 최 선비가 히히 웃으며 말을 이었지요.
우리가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기운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요즘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으니 술 한 잔이라도 쭉 들이키면 혈이 돌고 정신이 맑아질 것인데 말이야. 이 양반 술 마시고 싶은 마음을 학문을 위한 것으로 포장하는 솜씨가 참 대단했습니다. 가장 몸집이 큰 박두칠 선비가 냉큼 맞장구를 쳤어요. 그렇고 말고 나도 아까부터 그 생각을 하고 있었지. 소심하기로 이름난 김복만 선비도 눈이 반짝 빛나며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고요. 다들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딱 한 사람 이청풍 선비만 눈썹을 팍 찌푸리며 팔짱을 꽉 낀 채 말이 없었어요. 이청풍 선비는 넷 중에서 가장 도덕과 염치를 중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성품이 올곧고 일에 있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으로 말해서도 소문이 자자했지요. 이 선비가 목소리를 낮추면서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들이신가? 선비가 남의 것을 탐낸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인지 잊으셨소. 과거에 급제하여 나라와 백성의 보탬이 되고자 함이 아니오? 그건 우리가 이웃집 술독을 넘본다는 것이 허참 그 무슨 해괴한 소리요. 이 선비가 버럭 소리를 내자 방 안이 잠시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최 선비가 머쓱하게 웃으며 그냥 한번 생각해 봤을 뿐이야 하고 얼버무렸지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담장 너머를 향하고 있었어요. 이 선비는 다시 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선비의 코도 연신 벌름벌름거리고 있었다는 것, 이 선비 본인만 모르고 있었던 거였지요. 허허허. 이 선비의 단호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세 선비의 마음속에서 욕심의 불씨는 꺼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최 선비는 밤새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며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했어요. 박 선비는 코를 킁킁거리며 아이고 진짜 미치겠구만 하고 혼자 중얼거렸고, 김 선비는 소심한 성격임에도 눈만 감으면 황금빛술이 찰랑거리는 술독이 눈앞에 어른거렸답니다. 다음 날 아침 세 선비는 이 선비 몰래 조용히 한자리에 모였어요. 어찌할 것인가? 최 선비가 물었고 박 선비가 쩝쩝 입맛을 다시며 어찌하긴 가야지 하고 대답했습니다. 김 선비는 그래도 들키면 어떡하나 하며 소심하게 걱정했지만 결국 셋 다 눈빛 하나로 통하고 말았지요. 가자 오늘 밤에. 세 선비의 눈이 번쩍번쩍 빛났습니다. 세 선비는 이 선비가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첫 번째 작전 회의를 열었습니다. 최 선비가 마치 무슨 큰 나라시를 도모하는 것처럼 목소리를 낮추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밤 이경이 지나면 온 마을이 잠든다. 그때 부자댁 담장을 살며시 넘어서 술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야. 박 선비가 꿀꺽 침을 삼키며 술독은 어디에 있을 것 같은가? 하고 물었습니다. 최 선비가 낮에 부자댁 쪽을 은근슬쩍 살펴봤거든요. 물론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슬쩍이요. 아마 장독대 옆 광 안에 있을 것이야. 그 광이 담장 바로 옆이거든. 김 선비가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도 눈은 반짝이며 그럼 나는 망을 보겠네. 들어가는 것은 자네 둘이 하게 하고 얼른 편한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셋이서 키득키득 웃으며 밤을 기다렸지요. 그 시각 이 선비는 방 안에서 홀로 책을 읽고 있었고요. 밤 이경이 지나자 다른 구름 뒤에 숨어 어둠이 짙게 깔렸습니다. 새 선비는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초가 문을 삐걱 열고 슬그머니 나왔어요. 차가운 공기가 뺨을 때렸습니다. 셋은 손짓으로만 신호를 주고받으며 부자댁 담장 쪽으로 살금살금 움직였지요. 최 선비가 앞장서고 박 선비가 그 뒤를 따르고 김 선비는 멀찍이 떨어져 담장 모퉁이에 바짝 붙어 망을 보았습니다. 담장 높이가 생각보다 높았어요. 최 선비가 박 선비에게 눈짓을 하자 박 선비가 허리를 굽혀 발판이 되어 주었습니다. 최 선비가 박 선비의 등 위에 발을 딛고 담장을 넘으려는 순간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박 선비의 발밑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박 선비가 최 선비를 등에 태우고 휘청거리며 균형을 잡으려다가 그만 옆에 있는 돼지 우리 쪽으로 발을 헛디뎠어요. 쿵
박선비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돼지 우리 문짝을 발로 왕창 걷어차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꾀액 돼지들이 기겁을 하며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던 돼지 여러 마리가 동시에 발광을 하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박선비 등에서 균형을 잃은 최선비가 담장 쪽으로 쓰러지면서 기와장을 와그작 부수는 소리까지 요란하게 났어요. 온 마을이 다 깨어날 것 같은 소음이었습니다. 잠시 후 엄부자댁 안에서 불이 환하게 켜지는 게 보였고 거기 누구요 하는 소리도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새선비는 얼어붙었다가 그 다음 순간 새선비는 그 순간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달렸습니다. 생각도 체면도 그 무엇도 없었어요. 오직 두 다리만 믿고 죽을 힘을 다해 뛰었지요. 발밑에 돌부리가 채여도 아픈 줄 몰랐고 찬바람이 귀를 에어도 추운 줄 몰랐어요. 쏜살같이 달린 셋이 헉헉거리며 초가로 돌아와 문을 꽉 닫고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너무 세게 뛰어서 숨을 고를 수가 없었어요. 한참 후에야 새선비가 서로를 바라보며 파르르 웃기 시작했습니다. 웃음인지 두려움인지 모를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그런 웃음이었어요. 바로 그때 방 한쪽에서 책을 읽던 이선비가 눈도 들지 않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어오셨소. 셋은 아무 말도 못하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어요. 이선비가 조용히 새선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돼지들이 왜 그렇게 소란스러웠는지는 굳이 묻지 않겠소. 새선비가 일제히 딴청을 피웠어요. 최선비는 하늘을 보았고 박선비는 발가락을 보았고 김선비는 문지방을 뚫어지게 보았습니다. 이선비가 혀를 한 번 차더니 말을 이었지요. 선비가 밤중에 남의 집 담장을 기웃거리다가 돼지 소리에 혼비백산 도망쳤다는 것이 마을에 알려지면 과거 시험은커녕 이 마을에서 고개도 못 들고 살게 될 것이요. 그 말에 새선비가 움츠러들기는 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속마음은 아직도 그 술 냄새를 잊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욕심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이더군요. 그토록 혼쭐이 났어도 그 마음이 가시지를 않는 거예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엄부자댁에서는 여전히 술 냄새가 풍겨왔어요. 어쩌면 며칠 새에 더 진해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술이 거의 다 익어가고 있는 것이었지요. 새선비는 그 냄새를 맡을 때마다 뱃속에서 뭔가가 꿈틀꿈틀 움직이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번엔 더 꼼꼼하게 계획을 짜야 해. 최선비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박선비도 그렇지 지난번엔 너무 허술했어 하고 고개를 끄덕였고요. 김선비도 이번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도 이번엔 좀 더 가까이 가겠네 하고 의욕을 보였습니다. 새선비의 눈빛에 다시 불이 팍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선비는 그 눈빛을 보고 한숨을 폭 내쉬었지만 이번에도 나는 모르는 일이오 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적어도 지금 이 시점까지는요. 이번에 최선비가 생각해 낸 작전은 사뭇 달랐습니다. 밤이 위험하다면 낮을 노리자는 거였어요. 엄부자가 집을 비우는 시간이 반드시 있을 것 아닌가. 그 틈을 타는 것이지. 최선비의 눈이 교활하게 반짝였습니다. 그러고는 마치 학문적 토론이나 나누러 가는 것처럼 멀쩡한 얼굴로 엄부자 댁 대문을 두드렸어요. 허허, 어르신, 요즘 들일이 많이 바쁘시죠? 오늘 저 아래 논둑 좀 손봐야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엄부자가 맞다 하며 오늘 오후에 논 좀 보러 가야 한다는 말을 냉큼 듣고 최선비는 속으로 됐다 하며 신이 났습니다. 논에 가는 동안 집을 비울 것이고 그 사이에 들어가서 한 잔씩만 하면 된다는 계산이었지요. 이 얼마나 치밀한 작전인가요? 허허. 오후가 되자 엄부자가 삽을 들고 논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새선비는 슬금슬금 엄부자댁 담장 쪽으로 다가갔어요. 대낮이라 더 조심스러웠지만 사람들이 다들 낮잠을 자거나 들이를 나가는 시간이라 쥐 죽은 듯 한산했습니다. 최선비가 먼저 들어가고 박선비가 따르고 김선비가 문 앞에서 망을 보기로 했어요.
최선비와 박선비가 가만히 문을 밀고 마당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어머, 어인일로 오셨어요. 마당 안에서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밝고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선비가 화들짝 놀라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그곳에는 엄부자의 딸 20 남짓의 소화가 바느질을 하며 마당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엄소화는 솔제마을에서 아버지를 닮아 눈치가 빠르고 당차기로 손꼽히는 처자였습니다. 고운 눈매에 단정한 옷매무새 보기에는 얌전해 보였지만 그 눈빛 안에는 어지간해서는 속아 넘어가지 않을 서늘한 총명함이 담겨 있었어요. 소화는 이미 며칠 전부터 이웃 선비들이 담장 쪽을 기웃거린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답니다. 돼지 소동이 있었던 날 밤에도 소화는 잠이 들지 않은 채 그 소리를 다 듣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선비들이 들어올 것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었지요. 소화가 바느질 손을 멈추지 않은 채 고개를 살짝 들어 두 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선비님들, 오늘은 무슨 일로 이렇게 마당 안까지 들어오셨는지요? 두 선비의 얼굴이 빨갛게 확 달아올랐습니다. 최 선비가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어물쩡 대답했어요. 아, 그것이 혹시 어르신 계신가 하고 여쭤보러 왔는데. 소화가 빙그레 웃으며 말을 잘랐습니다. 아버지는 논에 나가셨어요. 그런데 선비님들이 요 며칠 담장 쪽을 기웃거리신 것을 제가 혹시 잘못 봤을까요? 두 선비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소화가 자리에서 일어나 안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소반에 술잔 2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선비 앞에 술잔을 사뿐히 놓으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드리고 싶으셨으면 처음부터 그냥 오시지. 왜 이렇게 구불구불 돌아오셨어요? 드세요, 드세요. 도둑으로 드시는 것보다야 이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두 선비는 그 말에 얼굴이 더욱 빨개지면서도 술잔을 받아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술은 정말로 맛이 있었습니다. 구수하고 달콤하며 은근한 향기가 코끝에 퍼지는 명주 중의 명주였어요. 하지만 두 선비의 마음속은 그 맛만큼이나 달콤하지 않았답니다. 소화 앞에서 얻어먹는 술 한 잔이 이렇게 달고도 씁쓸할 수가 없었지요. 소화가 조용히 말했어요. 선비님들이 과거를 보러 열심히 공부하신다고 들었어요. 먹고 살기 힘드신 것은 저도 충분히 알지요. 그런데 선비라는 것이 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도리를 아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 말 한마디가 두 선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술 한 잔을 얻어먹고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워져서 집으로 돌아온 두 선비 최 선비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이 선비는 씁쓸하게 고개를 흔들었고요. 그날 밤이었어요. 이 선비가 혼자 책을 읽고 있는데 최 선비가 조용히 다가와 앉았습니다. 이 선비, 나 솔직히 말할게. 최 선비가 나지게 말했어요. 오늘 소화 씨한테 망신을 당하고 나니 오히려 더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리더라고. 그 술맛이 잊히질 않아. 이 선비가 책을 덮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 했지 않소. 최 선비가 슬쩍 말했지요. 그런데 이 선비, 자네는 정말 한 번도 그 냄새에 마음이 흔들린 적이 없는가? 이 선비가 잠시 말이 없었어요. 창밖으로 가을바람이 스치고 또 그 냄새가 실려왔습니다. 달콤하고 구수한 술 익는 냄새, 이 선비가 자기도 모르게 코를 한번 벌름거렸어요. 최 선비가 히히 웃었습니다. 거봐, 사람이 다 똑같지. 이 선비가 얼른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들켜버린 후였습니다. 결국 이 선비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 선비는 갖가지 조건을 달았어요. 아주 조금만, 딱 한 모금, 그리고 절대로 소란 피우지 말 것, 그리고 이 일은 줄을 때까지 비밀로 할 것. 나머지 세 선비가 아주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 선비가 합류하면서 작전도 훨씬 꼼꼼해졌습니다. 이번에는 마을 잔치가 있는 날 밤을 노리기로 했어요. 잔치가 있는 날에는 엄부자도 소화도 밤늦게까지 자리를 비울 것이니 그 사이에 조용히 들어갔다 나오면 된다는 계산이었지요. 이번엔 돼지 우리 쪽을 피해 뒷담 쪽으로 돌아가기로 했고 각자의 역할도 정밀하게 정했습니다. 내 선비의 눈빛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이선비조차도 이번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답니다. 솔직히 말이죠. 허허. 마을 잔치가 있는 날 밤이 왔습니다. 엄부자 댁에는 불이 꺼져 있었고 고요했어요. 내 선비는 뒷담을 사뿐사뿐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번엔 실수가 없었어요. 돼지우리도 피했고 발소리도 죽였고 달빛도 구름에 가려 있었지요. 광문을 살며시 밀자 삐걱 소리가 났지만 다행히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내 선비가 숨을 죽이고 광 안으로 들어섰을 때 그곳에 있었습니다. 커다란 항아리 2개 뚜껑을 살짝 들어 올리자 그 달콤하고 구수한 냄새가 확 밀려왔어요. 이 선비조차 오 하고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박 선비는 눈물이 날 것 같다고 했고 김 선비는 손이 덜덜덜 떨렸어요. 최 선비가 광 안에서 바가지를 찾아 첫 잔을 떠서 이 선비에게 내밀었습니다. 자, 선비 먼저. 첫 모금을 넘기는 순간 내 선비의 눈이 동시에 크게 떠졌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우면서도 깊은 맛이 목을 넘어 온몸으로 퍼지는 기분이었어요. 이게 바로 그 소문난 엄부자 댁 명주였습니다. 첫 잔이 2잔이 되고 2잔이 3잔이 됐습니다. 딱 한 모금만 하자던 이 선비가 어느 순간 가장 열심히 바가지를 채우고 있었어요. 박 선비는 연신 아이고 이거 진짜다 진짜야 하며 감탄을 연발하고 김 선비는 긴장이 다 풀렸는지 실실실 웃음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선비가 우리 이제 그만 가자 하고 일어서려 했는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 선비가 한 잔만 더 하고 바가지를 들었고 박 선비가 나도 했고 김 선비도 나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내 선비의 몸이 술에 흠뻑 젖어 들었습니다. 이 선비가 갑자기 과거 시험이 다 무슨 소리냐. 이렇게 좋은 술이 있는데 하며 바닥을 손으로 탁탁 치기 시작했어요. 그 말에 나머지 셋이 박장대소를 했고 이 선비가 저런 말을 한다고 하며 더 크게 웃었지요. 박 선비는 벌써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음정도 박자도 엉망인 그 노래가 광 안에서 울려 퍼졌어요. 김 선비는 옆에 쓰러지며 나 그냥 여기서 잘게 하고 눈을 스르르 감았고 최 선비는 그런 김 선비를 흔들어 깨우려다 본인도 비틀비틀 휘청거렸습니다. 자자 우리 이제 가야 해. 얼른 가자고 하는 최 선비의 목소리도 이미 술에 절어 흐물흐물했어요. 이 선비가 벽에 기대어 앉은 채 히히 웃고 있었고요. 아이고, 광 밖으로 나오는 것까지는 어찌어찌 됐습니다. 그런데 마당을 가로질러 담장 쪽으로 걸어가려는데 다리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박 선비가 먼저 철퍼덕 마당에 주저앉았고 김 선비가 그 옆에서 픽 쓰러졌습니다. 최 선비는 담장 쪽으로 가려다 2발이 엉켜 그 자리에 풀썩 쓰러졌어요. 이 선비는 그것을 보며 저런 하고 혀를 차다가 본인도 그대로 누워버렸습니다. 엄부자 댁 마당 한가운데 선비 4명이 나란히 들어 누웠어요. 하늘에는 별이 총총총 빛나고 있었고 가을 밤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왔습니다. 박 선비가 누운 채로 야, 별 많다 하고 중얼거렸어요. 그게 넷의 마지막 말이었고 그 자리에서 넷 다 쿨쿨쿨 골아떨어졌습니다. 드르렁 쿨쿨 드르렁 새벽 딸기 꽃기어 울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 엄부자 댁 마당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쿨쿨 드르렁 쿨쿨 마을 잔치에서 돌아온 엄부자가 대문을 열고 들어서다 그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마당에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넷이나 나란히 들어 누워 있었지요. 엄부자가 눈을 비비며 가까이 가보니 이웃집 선비들이었습니다. 술 냄새가 진하게 풍겼고 광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엄부자가 팔짱을 끼고 한참을 그 광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소화도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눈이 휘둥그레 되어 바라보았어요. 한참 뒤 엄부자가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어나시오. 그 소리에 내 선비가 동시에 화들짝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뜬 내 선비가 본 것은 밝아오는
아침 하늘 그리고 팔짱을 끼고 내려다보는 엄부자의 얼굴이었습니다. 넷은 번갯불에 콩 볶듯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벌떡 일어서려 했지만 몸이 말을 안 들어 비틀비틀 그러면서도 넷 다 동시에 고개를 숙이며 하고 말을 잃었습니다. 엄부자는 한동안 말없이 넷을 바라보더니 크게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저 길게 한숨을 한 번 내쉬고 쯧쯧쯧 혀를 차며 이렇게 말했어요. 술이 그토록 드시고 싶었으면 낮에 그냥 찾아오시지. 이게 무슨 짓이오? 그 말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화를 버럭 내는 것보다 그 낮고 조용한 목소리가 내 선비의 뒤통수를 더 세게 치는 것 같았거든요. 소화가 옆에서 눈을 내리깔고 있었어요. 부끄럽기가 이를 데 없었습니다. 엄부자가 소화에게 말했습니다. 송훈장 어르신을 모셔오너라. 그 말에 내 선비의 얼굴이 한꺼번에 하얗게 질렸어요. 송훈장 그분은 솔제마을에서 가장 덕망이 높은 어른이었습니다. 마을 서당을 수십 년째 이끌어온 분이고 무엇보다 내 선비들이 한때 가르침을 받았던 스승이기도 했어요. 그분 앞에서 이 꼴을 보이게 되는 것인가 최 선비가 이마에 손을 짚었고 이 선비는 눈을 꼭 감았습니다. 박 선비와 김 선비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이제 우린 다 끝났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잠시 후 소화가 지팡이를 짚은 하얀 수염의 송 훈장을 조심스레 모시고 왔습니다. 훈장이 마당 안으로 들어서며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내 선비를 천천히 바라보았어요. 훈장의 눈에서 실망과 안타까움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내 선비가 훈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개가 절로 땅바닥을 향했어요. 몸에서 술 냄새가 진하게 올라오는 가운데 새 아침 햇살이 마당에 환하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빛이 이렇게 부끄러운 적이 있었을까요? 훈장이 내 선비를 한 명씩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누구 하나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최 선비는 바닥에 흙을 뚫어지게 보았고 박 선비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고 김 선비는 눈물이 맺힌 것 같았고 이 선비는 두 눈을 꼭 감은 채 이를 깨물고 있었습니다. 훈장이 긴 침묵 끝에 낮게 물었어요. 자네들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꾸지람보다도 더 깊이 아팠어요. 마당 한쪽 담장 아래 늦가을 국화 한 송이가 홀로 피어 있었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훈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꾸짖는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낮고 따뜻하면서도 묵직한 무게가 느껴지는 목소리였지요. 배운다는 것은 글자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는 것이라네. 사람이 된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지. 오늘 이 부끄러움을 두고두고 잊지 마시오. 이 부끄러움이 바로 자네들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이니까.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이 선비가 조용히 눈물 한 방울을 뚝 떨어뜨렸습니다. 최 선비도 박 선비도 김 선비도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훈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마당을 나가는 훈장의 뒷모습을 내 선비가 무릎을 꿇은 채 바라보았어요. 그 뒷모습이 그날 이후 오랫동안 내 선비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훈장이 떠나고 나자 소화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소화가 아버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이분들을 꾸짖는 것보다 용서하신 것이 더 어른스러운 일 아닐까요? 이미 충분히 부끄러우실 거예요. 엄부자가 딸을 바라보더니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내 선비를 향해 말했어요. 일어나시오. 내가 더 탓하지는 않겠소. 대신 앞으로 술이 드시고 싶으면 그냥 낮에 오시오. 내 집 술독이 없어질 것도 아니니까. 그 말에 내 선비가 눈물을 글썽이며 거듭거듭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소화가 잠시 후 소반에 뜨끈한 해장국을 담아 가져왔어요. 따뜻한 해장국 냄새가 마당에 퍼지자 내 선비가 그만 피식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엄부자도 소화도 따라 웃었어요. 마당에 환한 아침 햇살이 가득 고였습니다. 참 이상한 것이죠. 부끄러움과 웃음과 감사함이 한꺼번에 뒤섞인 그 아침이. 그 일이 있고 나서 내 선비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부끄러움이 채찍이 된 것이었지요. 그로부터 몇 해 뒤, 내 선비는 모두 과거에 급제했어요. 제각기 다른 고을로 나아가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최 선비는 훗날 관직에 나아가 백성의 일을 살폈고, 이 선비는 학문의 길을 깊이 걸었으며, 박 선비와 김 선비도 각자의 자리에서 사람의 도리를 다하며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세월이 흘러 4시,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날 누군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거 기억하나? 엄부자댁 술독 사건. 그 말에 4시 동시에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눈물이 맺힐 만큼 한참을 웃은 뒤 이 선비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날 그 부끄러움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 같네. 그 말에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이란 그런 것이지요. 젊은 날의 부끄러운 흑역사 하나쯤은 오히려 우리를 더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법이니까요. 배고픈 선비 넷이 술 냄새 하나에 이성을 잃고 담을 넘고 돼지한테 혼쭐이 나고 망신을 당하고 결국 마당에 나동그라져서 동이 틀 때 발각되는 이 이야기. 어떻게 보면 조금 부끄럽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인간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따뜻하기까지 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도 젊은 시절 이런 흑역사 하나쯤은 가지고 계시죠? 그게 바로 살아온 증거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 구독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이 채널을 만들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된답니다.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나도 이런 흑역사가 있다 하고 댓글 한 줄만 남겨주시면 제가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여러분의 댓글이 다음 이야기의 씨앗이 된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야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어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